변복한 임금 무영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소년 칠복이. 그가 건넨 죽 한 그릇에는 영모의 서늘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빛이 시리게 빛나던 그 밤 장통교 밑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누더기 영웅과 고독한 왕의 위험한 공조. 만월의 죽 장통교의 눈동자. 지금 그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18세기 말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 종로의 거리는 화려한 등불 대신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례없는 풍작이라던 소문이 무색하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시장통엔 곡물 대신 원망 섞인 한숨만이 떠돌았습니다. 낡은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무영은 그 참혹한 광경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인파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는 비단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걸쳤으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만큼은 감출 수 없는 제왕의 위엄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장통교 다리 밑 차가운 물소리와 오물이 뒤섞인 어둠 속에 한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 혹은 밤의 눈이라 부르는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존재였으나 동시에 도성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모여드는 거대한 정보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숨죽인 채 다리 위를 지나는 발소리만으로도 그것이 탐관 오리의 것인지 배고픈 도적의 것인지를 판별해내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되는 근원을 찾기 위해 다리 근처의 어두운 골목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와 지붕 너머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이 오늘따라 더욱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 숨긴 마패의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이 비극적인 기근의 배후에 숨은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책임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그네님, 속이 아주 허해 보이십니다. 이 죽이라도 한 사발 드시며 쉬어가시지요.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칠복이가 무영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흙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무영은 본능적으로 칼자루를 잡으려다 소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굶주린 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하게 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년이 건넨 죽을 한술 떴습니다. 거친 들풀이나 섞여 있을 줄 알았던 죽의 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곡식의 질감은 시장에서 파는 흔한 나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궁궐이나 고위 관료들의 식탁에만 오르는 최상급 진상미의 부스러기였습니다. 무영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지며 죽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칠복이는 무영의 정체를 짐작이라도 한 듯 주위를 살피며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쌀알들은 정승들의 뒤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포나루에 금지된 창고에서 밤마다 은밀히 흘러나오는 것들이지요. 그곳엔 나라의 창고로 가야 할 쌀들이 이름 없는 배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에는 도성의 어두운 생리를 완전히 장악한 자의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영은 죽을 다 비운 뒤 그릇 바닥에서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물자나 운송용 쌀가마니에만 찍히는 특수한 인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유통 경로로는 절대로 시장에 흘러나올 수 없는 조정 내부의 고의, 관료와 상단이 결탁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너는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무영이 엄중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리 위쪽에서 관군들의 무거운 발소리와 날카로운 쇠붙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무영의 행적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직 정체가 밝혀져서는 안 됐지만 눈앞에 이 증거와 소년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는 듯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칠복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무영의 거친 삼배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은 이들을 상대할 때가 아닙니다. 저들은 쌀값을 조종하는 자들의 충직한 사냥개들일 뿐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놈들이 결코 발을 들이지 못하는 비밀 창고로 통하는 진짜 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밤을 지배하는 맹수처럼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무영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름 모를 거지 소년의 안내에 몸을 맡긴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양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가웠으나 이제 막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진실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변복한 임금과 길거리 소년의 이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행은 장차 도성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마포나루의 끝자락, 인적 끊긴 검은 여울로 향하는 길은 짙은 물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알리는 인경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변장한 임금 무영과 소년 칠복이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린내 섞인 강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고 무영은 허리춤에 숨긴 단검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강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했을 검은 여울에는 거대한 청나라 상선 한 척이 은밀하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는 횃불이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고 갑판과 육지를 잇는 널다리 위로 수십 명의 장정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상선에서 내려지는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쌀가마니들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호조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관용 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호조의 관리 대룡은 청나라 상인 리웨이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음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라의 곡간을 채워야 할 곡식이 탐욕스러운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어둠 속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백성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며 죽어가는 와중에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이토록 대담하게 국고를 약탈하고 있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들의 목을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영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그네님. 지금 나서면 저 잔챙이 몇 명만 잡고 끝날 뿐입니다. 칠복이가 무영의 귀에 대고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소년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칠복이는 분노로 눈이 멀어버린 왕의 이성을 차가운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무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칼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소년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관군을 부르거나 직접 개입한다면 배후의 숨은 고위 권력자들은 꼬리를 자르고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영은 어둠보다 더 깊은 권력의 비정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는 멀어지는 마차 위에서 무영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해가 질 무렵 남대문 시장 끝에 있는 국밥집에서 뵙지요.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합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흩어져 무영의 귓가에 간신히 닿았습니다. 무영은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마차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차 한 대가 짐을 가득 싣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칠복이는 소리 없이 바닥을 기어 마차 바퀴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차축을 두 팔로 꽉 껴안고 바닥에 바짝 붙었습니다. 마차 바퀴가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굉음과 먼지 속에서 소년의 작은 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칠복이가 사라진 검은 여울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무영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치부를 목격한 참담함을 씹어 삼켰습니다. 내일 소년이 가져올 소식은 한양을 뒤흔들 피바람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무영은 차가운 달빛을 뒤로하고 남대문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차 바닥에 매달린 칠복이의 손가락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호조의 인장이 찍힌 마차는 덜컹거리며 한양의 어두운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바퀴가 도를 지날 때마다 전해지는 충격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차축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기름 냄새와 흙먼지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놓으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차는 육중한 대문을 지나 이조판서 심대감의 저택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짐을 내리는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칠복이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마차 밑에서 빠져나와 행랑채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숨겨진 심대감의 저택은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담벼락을 타고 은밀하게 서쪽 창고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쌀가마니가 아니었습니다. 궤짝 안에는 기름칠이 잘 된 청나라제 조총들이 섬뜩한 금속 광택을 내뿜으며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정의 허가 없이는 결코 들여올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들이 권력자의 창고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재로 향하는 심대감의 발소리를 피해 칠복이는 천장 들보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붉은색 비단으로 봉인된 서찰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영모에 가담한 관리들의 이름과 함께 쌀값을 폭등시켜 민심을 이반시키고 굶주린 백성들이 궁궐로 화살을 돌리게 하려는 잔혹한 계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조판서 심대감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촛불 앞에 앉아 붉은 서찰을 손에 쥐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이미 왕좌를 차지한 듯 오만했습니다. 그는 허공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백성이 굶주려야 왕을 원망하고 그 원망이 피가 되어 흐를 때 비로소 새로운 주인이 서는 법이지. 심대감이 밖을 향해 신호를 보내자 호위무사 귀남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대감은 서찰을 귀남에게 건네며 명령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북쪽 산에서 3번의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것이 시작이다. 쥐새끼 한 마리도 새어나가지 않게 감시를 철저히 해라. 귀남의 차가운 눈빛이 방 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의 기회를 엿보던 칠복이가 창살을 넘는 순간 귀남의 예리한 감각이 그를 포착했습니다. 누구냐? 외침과 함께 시퍼런 화살 한 대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칠복이는 몸을 날렸으나 화살은 그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칠복이는 심대감의 책상에서 낚아챈 호패와 붉은 서찰을 품에 안고 담을 넘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등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칠복이는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옷소매로 틀어막으며 남대문의 어두운 뒷골목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임금 무영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이 나라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끝자락 허름한 국밥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칠복이의 눈에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무영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무영은 피투성이가 된 소년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칠복이는 탁자 위로 쓰러지듯 앉으며 품 안에서 피 묻은 붉은 서찰과 심대감의 호패를 꺼내 놓았습니다. 나그네님, 아니 전하. 북쪽 산에서 연기가 3번. 피어오르면 영모의 신호입니다. 칠복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정보를 전했습니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상처를 살피며 서찰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배신자에 대한 서슬퍼런 분노가 서렸습니다. 한양의 밤은 깊었으나 이제 곧 거대한 피바람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무영은 피 묻은 서찰을 가슴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골룡포를 걸치고 이조판서 심대감을 불러들였습니다.
깊은 밤 타오르는 촛불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 전각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심대감의 눈을 꿰뚫어 볼 듯 응시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화하면서도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일 밤 그대와 함께 달을 보며 연회를 열까 하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군. 무영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대감은 왕이 칠보기의 존재나 자신의 음모를 전혀 모른다고 확신하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내일이 바로 왕을 폐위할 거사일임을 떠올리며 왕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궁을 나선 심대감은 어둠 속에 대기하던 자신의 비밀 신복에게 은밀히 전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제 발로 무덤을 팠다. 내일 밤 연회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 서쪽 문을 열고 청나라 조총병들을 진격시켜라. 이 나라의 주인은 내일 밤 바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같은 시각 종로의 한 폐가에서는 칠보기가 수백 명의 거지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어깨에 상처를 거친 삼배천으로 질질. 동여맨 칠보기 앞에는 커다란 옹기 항아리들과 붉은 고춧가루 보따리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거지 부대장 법률은 칠보기의 결연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땅의 시장도 사라지고 우리가 구걸할 밥숟가락도 부러진다. 나라가 망하는데 거지라고 무사할 성시푸냐? 칠보기의 포효에 거지들의 눈빛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오물이 든 항아리와 고추 태운 가루 그리고 낡은 꽹과리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칠보기는 비록 누더기를 걸쳤으나 그 순간만큼은 나라를 지키려는 장수와도 같은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사일 밤 남산 꼭대기에서 심대감의 수하들이 영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올리려 했습니다. 불꽃이 막 심지에 닿으려는 찰나 사방의 어둠 속에서 꽹과리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며 터져 나왔습니다. 포도청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역적들을 모두 잡아라. 칠보기 일당이 수십 군데에서 동시에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반란군들은 불을 붙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보기는 준비한 고춧가루를 타오르는 화로 속에 한꺼번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지의 병법을 맛보아라. 매캐하고 독한 붉은 연기가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뒤덮었습니다. 콜록. 눈을 뜰 수가 없다. 반란군들은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고 숨이 막혀 비틀거렸습니다. 칠보기는 연기 속에서 꽹과리를 미친 듯이 치며 적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도성 내부에서도 거지 군단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보기의 신호에 따라 거지들은 골목마다 오물을 뿌리고 꽹과리를 울려 반란군 병사들이 집결하는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법률은 거대한 장대를 휘둘러 골목을 통과하려던 반란군 기병의 말을 놀라게 했고 말에서 떨어진 적들은 오물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는 침전 안 무영은 거사를 앞두고 몸을 정돈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김없이 빗어 넘겨 정갈하게 상투를 틀어 올렸습니다. 거친 자수가 놓인 망건을 이마에 대고 끈을 단단히 조여 매는 그의 눈매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이어 그는 육중하고 찬란한 황금 갑주를 몸에 걸치며 왕의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냈습니다. 도성 서쪽 문인 도니문이 열리자 황금 갑주를 입은 무영이 금위형 최정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백성을 기만하고 나라를 팔아 왕자를 탐한 죄, 이제 그 목숨으로 씻으라. 무영의 사자후가 밤 공기를 가르며 역적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반란군의 수장 탁규는 왕의 광채와 기세에 압도되어 검을 떨어뜨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보기의 꽹과리 소리가 멀리서 승전보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진정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문 앞은 처참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황금 갑주를 입은 국왕 무영의 검 끝에 역당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으나 패배를 직감한 심대감의 눈에는 살기 어린 광기가 서렸습니다. 퇴로가 막힌 그는 비틀거리며 도망치던 중 연기 속에서 자신들을 교란하던 소년 칠보기를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의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최후의 인질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멈춰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천한 놈의 목을 치겠다. 심대감의 갈라진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칠보기의 목에 서슬퍼런 칼날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이 살결에 닿자 칠보기의 목줄기에서 붉은 피 한 방울이 배어나왔습니다. 권력의 눈먼 노예한 정객의 비겁한 술수가 무영의 발걸음을 무겁게 묶어버렸습니다. 칠보기는 어깨의 상처에서 전해오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무영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대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칠보기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무영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보잘것없는 거지일 뿐입니다.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법도를 바로 세우소서. 어서 저 악귀를 처단하십시오. 그 순간 칠보기는 남은 기력을 쥐어짜 심대감의 팔뚝을 온 힘을 다해 깨물었습니다. 으악! 짐승 같은 비명과 함께 심대감의 칼날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칠보기는 그 틈을 타 몸을 비틀어 아래로 거세게 던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무영에게는 그 어떤 기회보다 명확한 필살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자를 향한 군주의 자비는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무영은 등 뒤에서 화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위를 당겼습니다. 정갈하게 틀어올린 상투와 이마를 단단히 조인 망건 아래로 오직 관역만을 응시하는 군주의 엄정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내뿜었고 그는 개인의 연민이 아닌 만백성의 원한을 화살촉 끝에 실어 고정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어둠을 가르며 심대감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살을 뚫고 뼈를 울리는 묵직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심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고꾸라졌고 그가 쥐고 있던 탐욕의 칼날은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쇳소리를 냈습니다. 불의로 점철된 권력의 망상이 화살 한 대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영은 서둘러 칠보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도포 소매를 찢어 칠보기의 상처를 직접 지혈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다시 암흑 속에 잠겼을 것이다. 너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공신이다. 무영은 품 안에서 향기로운 비단 손수건을 꺼내 칠보기의 손목에 묶어주었습니다. 칠보기는 왕의 따뜻한 손길에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도성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역당들의 창고에서 풀려난 곡식들이 시장에 돌자 백성들의 굶주린 배가 채워졌고 거리마다 웃음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무영은 칠보기를 대궐로 불러 큰 상을 내리고 정식 공신으로 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이 충직한 부하 법륜과 함께 찾은 장통교, 다리 및 칠보기의 거처에는 그가 입던 해진 누더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누더기 사이에는 무영이 주었던 깨끗한 비단, 손수건과 함께 수추로 비뚤비뚤하게 적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따뜻한 고기죽 한 그릇이 그리운 거지일 뿐입니다. 공신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나중에 시장통에서 뵙게 되면 그때 맛있는 고기죽 한 사발 꼭 대접하겠습니다. 부디 강령히 계십시오. 무영은 그 서찰을 품에 안고 종로 저작거리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무영은 그날 새벽의 소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보기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성군이 되었습니다.
종로의 시장통에는 위기 때마다 이름 없이 나타나 나라를 구하고 사라졌다는 꽃거지의 전설이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무영은 시장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꽹과리 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다시 한번 백성들의 내일을 꿈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소년이 가장 높은 곳의 왕을 구했습니다. 무영은 성군이 되었고 소년은 전설이 되어 저작거리로 돌아갔죠.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울림이 남았나요? 만월의 죽, 장통교의 눈동자. 이야기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